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작품은 로버트 하인라인의 클래식 SF, 여름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와 그의 고양이, 그리고 아주 지독한 상실감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1970년 12월, 모든 것을 잃은 한 천재 발명가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피해서 미래로 떠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주인공 데니엘 본 데이비스, 줄여서 데니라고 부를게요. 이 데니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 그가 사랑했던 약혼녀, 심지어는 그가 만든 발명품에 대한 권리까지. 전부요. 전부 다요? 네. 그의 곁에 남은 건 정말 유일한 친구인 고양이 심판자 페트로니우스, 줄여서 피트 한 마리뿐이에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여름으로 가는 문이라는 게 바로 이 고양이 피트의 행동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피트가 겨울만 되면 집안의 모든 문을 하나씩 다 열어본다고 하죠. 혹시나 따뜻한 여름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을까 하고요. 물론 그런 문은 존재하지 않지만요. 이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절망에 빠진 주인공 데니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가 내릴 선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정확합니다. 댄 역시 자신을 덮친 이 인생의 겨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아 나서게 되니까요. 그가 찾은 문이 바로 냉동수면이었던 거고요. 네. 긴 잠을 콩에서 30년 뒤의 미래, 서기 2000년으로 시간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것이었죠. 이야기는 댄이 이 모든 걸 결심하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술집에 앉아있는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70년 12월 3일. 겉보기엔 멀쩡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의 내면은 극심한 자기 연민하고 배신감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속의 겨울을 맞이한 거죠. 네, 바로 그거요. 네, 그 마음속의 겨울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춥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마일스, 그리고 사랑했던 약혼녀 벨다킨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요? 네, 그 둘이 공모해서 댄을 회사에서 내쫓고 그의 발명품까지 몽땅 가로챘어요. 그래서 지금 댄의 주머니에 있는 거액의 수표나 회사 주권 같은 것들은 그저 배신의 대가일 뿐인. 맞습니다. 이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그냥 과거의 잔해일 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탈출구가 긴 잠이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이게 그냥 자살이나 도피랑은 결이 좀 다르잖아요. 특히 전 약혼녀 벨에 대한 복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30년 소에 깨어나면 자신은 여전히 젊고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짓궂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소극적인 도피라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시간차 공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인라인이 묘사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살짝 드러나는데요. 어떤 모습이죠? 인생의 힘든 시기를 건너뛰고 싶을 때 마치 보험에 들듯이 미래로 떠난다. 바로 그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인생 리셋이나 디지털 디톡스의 아주 극단적인 버전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느낌이죠. 단순히 잠드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건너뛰어버려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좀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댄의 동기도 순수하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실현의 아픔과 복수심이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거고요.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캐릭터를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이 사람의 괴짜 같은 천재성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가 긴 잠을 결심하고 들른 술집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만 봐도 그의 성격을 바로 알 수 있죠.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온 고양이 피트랑 진저에일을 나눠 마시다가 계산원에게 들키잖아요. 네. 계산원이 고양이는 안 된다고 당장 내보내라고 하니까 댄이 아주 태연하게 수정헌법 제4조, 그러니까 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 조항을 들먹습니다. 맞아요. 영장 없이는 내 가방을 열 수 없다. 이렇게요. 네. 이 짧은 실랑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에 빠진 천재가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방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거대한 배신 앞에서는 무력했지만 술집 계산원이라는 그 일상의 작은 권위 앞에서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위트를 무기로 저항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중에는 다음엔 말도 데려와서 한잔하게 해야겠다거나 피트는 사실 비터스를 다 마시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농담까지 던지잖아요. 하하, 맞아요. 피트는 그의 유일한 아군이자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세상 전체에 등을 돌린 것 같으면서도 이런 사소한 싸움에서는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랄까요? 그리고 그만큼 피트와의 유대감이 각별하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곧장 보험회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정말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고양이 피트와 함께 냉동수면에 들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네, 상담원인 파월은 당연히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요. 하지만 댄은 아주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 심지어 우리 둘이 하나의 관을 써도 되니까 비용을 깎아달라는 그런 흥정까지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래 기술의 상업화라는 주제를 아주 위트 있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파월은 처음엔 규정 타령을 하다가 댄이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상사를 부르러 달려가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고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초기의 냉동수면 실험 대상이 바로 고양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죠. 아, 그랬군요. 결국 회사는 이걸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위대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취급되는 겁니다. 여기서 댄의 삶에서 피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미래로의 도피조차 피트 없이는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길인데 유일하게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피트인 거네요. 계약이 성사되고 댄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서기 2000년 6월까지 약 30년 동안 잠들기로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네. 근데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 치고는 투자 계획이 너무나도 냉철하고 이성적이에요.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면서 국채는 피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댄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뇌는 멈추지 않는 거죠. 아,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30년 뒤에 완벽하게 재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의 복수조차도 철저히 계획된 기술적 과제인 셈이죠. 복수를 위한 프로젝트.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는 자동화 기술, 특히 가사노동을 대신해줄 로봇 관련 회사와 인조식품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그가 엔지니어로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배신으로 망가진 삶 아래에서도 발명가이자 미래학자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소설에서도 긴 잠 보험을 일종의 합법적인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데 댄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30년 뒤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신체 검사 과정에서 만난 의사 때문이었죠. 네. 의사가 댄의 음주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성 주사를 놓더니 아주 날카로운 충고를 던집니다. 그 대사 기억나요?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남자답게 맞설 것인지 결정하시오. 이 한마디가 댄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댄은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하면서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외부에서 그의 도피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주인공의 내면에 잠재된 양심의 목소리 혹은 사회적 규범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군요. 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분명히 흔들립니다. 의사의 말이 그의 계획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은 거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수심에 불타서 몰랐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는 행위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묘한 심리 변화가 바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보험 직원 파월이 댄의 서류,
그러니까 주권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을 회사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댄이 이 제안을 거절하죠. 맞아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는 주식 투자처를 바꿀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서류를 돌려받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에 넣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의 특정 주머니만큼은 고양이 피트가 아주 사납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고양이 보안 시스템인 셈이죠. 기업의 철제 금고보다 고양이의 발톱을 더 신뢰했다는 거네요. 이 선택의 이유는 뭘까요? 의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경계심이 생긴 걸까요? 복합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사의 경고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도 있고요. 혹은 배신을 겪은 후에 모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환멸이 본능적으로 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보다 자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존재인 피트를 선택한 거죠.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복선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댄은 엉망이 된 삶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30년 동안 잠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미래에 쓸 돈도 투자해뒀고 유일한 친구인 고양이 피트도 함께 가기로 했죠. 계약서도 손에 쥐었고요.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의사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네, 네, 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실연의 아픔과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댄의 입장이라면 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인생의 30년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이게 감수할 만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비겁함일까요? 댄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리게 될지 그 과정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를 막 나온 데는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긴 잠, 그러니까 냉동 수면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했죠. 일종의 도피였네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도로를 달리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대로 모든 걸 등지고 도망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나요? 네, 그의 시선이 조수석에 놓인 여행 가방으로 향하는데 그 안에 그의 고양이 페트로니우스 중재자, 줄여서 피트가 들어있었죠. 아, 그 고양이 피트. 이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피트라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랑 싸울 때 결코 등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지언정 항상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야말로 작은 전사였죠. 그 작은 전사의 모습을 떠올린 순간 도망치려던 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기 자신보다 더 자신다운 존재를 본 셈이니까요. 그 순간 댄은 결심을 굳힙니다. 도망치는 대신에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 마일스 젠트리를 찾아가기로 하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끝을 보기로 한 겁니다. 긴담은 그 후에 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인공 댄과 동업자 마일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나타난 벨 달킨이라는 여인. 이 세 사람 사이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 데니엘 분 데이비스라는 인물의 핵심 철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철학이요? 네, 그의 아버지가 개인의 자유와 자립, 이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컸군요. 그렇죠. 그 영향으로 댄 역시 누구에게도 명령받거나 명령하지 않는 삶, 즉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평생의 신조로 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게 말은 멋있지만 실제 삶에서 구현하기는 참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댄의 삶에서는 그 신령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는 뛰어난 기계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 장교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장교가 되지 않고 네, 대신 육군 병사로 복무하죠. 명령체계의 상층부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6주전쟁 시절 그의 임무가 핵무기를 조립하는 기술병사였다고 하죠. 엄청난 정밀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장인의 일이었죠.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동료 마이스 젠트리를 만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일스는 의붓딸 프레데리카, 애칭 리키를 둔 제한군인이었죠. 그런데 댄은 마일스보다 그의 딸 리키와 먼저 깊은 유대를 쌓게 된다고요. 네, 댄의 고양이 피트를 리키가 아주 정성껏 돌봐주면서 그들의 인연이 깊어집니다. 댄에게 리키와 피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찾은 뭐랄까 의도치 않은 작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바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긴잠, 냉동 수면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인 군사적 목적이었어요. 군사적 목적이요? 군수물자처럼 사람을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깨워서 전장에 투입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발상이었죠. 그랬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이 기술은 민간에 풀리면서 보험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미래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시간여행 상품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댄과 마일스는 모하비 사막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댄의 천재적인 공학 기술과 마일스의 법률, 경영 지식이 결합된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첫 발명품에서부터 댄의 비범한 통찰력이 드러납니다. 하이어드 걸, 즉 고용된 소녀라는 이름의 가정용 청소 로봇이었는데요. 이름이 재밌네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집이 온갖 버튼과 자동장치로 가득한 과학적인 집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댄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런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더 안락한 동굴이며 과거에 존재했던 하인들을 대체할 무언가라고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파고들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컨셉 자체가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하이어드 걸은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고 사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성공했군요. 네, 회사가 커지면서 비서 겸 격리로 벨다킨을 고용하게 되고 곧 법인을 설립해야 할 시점이 오죠. 아, 여기서 벨다킨이 등장하는군요. 당시 법인 설립에는 최소 3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벨에게 주식 일부를 주고 재무 담당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럼 마일스는 사장, 댄은 수석 엔지니어 겸 이사회 의장,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회사의 구조와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댄이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해두죠. 중요한 장치요? 바로 지분율입니다. 댄은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의 51%를 자신이 보유합니다. 아, 과반을 확보했군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사업 시작 자금의 60% 이상을 자신이 댔고 무엇보다 발명과 엔지니어링의 100%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일스의 경영 능력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최종 결정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념,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는 철학의 비즈니스적인 발현이었던 셈이죠. 회사가 안정되자 댄은 두 번째 발명품인 윈도우 윌리 개발에 착수합니다. 창문이나 욕조의 찌든 때를 정전기로 제거하는 장치였죠. 네. 이것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 여기서 댄과 마일스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 윈도우 윌리를 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가 폭발한 거죠. 마일스는 제품 원가가 충분히 저렴해지자마자 시장에 내놓기를 원했어요. 사업가로서는 당연한 판단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을 선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댄은 완벽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절대 출시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이 갈등에서 댄의 엔지니어링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가정용 기기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고장이 잦은지 또 고장나면 비싼 돈 주고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그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죠. 자신의 발명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군요. 그는 수리가 아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체요? 그게 바로 플러그인 부품 원리라는 개념이죠. 네, 군용 장비에 주로 사용되던 개념인데 이걸 가정용 기기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요즘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래픽카드가 고장나면 컴퓨터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슬롯에서 고장난 카드만 빼고 새 것을 끼우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댄은 모든 가전제품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고장난 부품을 마치 전구 갈아 끼우듯 누구나 쉽게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요. 와, 이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용자에 대한 책임감과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집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결국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은 이것이 엔지니어링의 결정인가, 비즈니스의 결정인가를 두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 훗날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댄과 벨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아, 두 사람이 연인이 되는군요. 네, 벨은 댄에게 사업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자고 말하면서 마치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댄은 그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요. 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고양이 피티였습니다. 동물의 직감 같은 걸까요? 그렇죠. 벨은 고양이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개를 다루듯 거칠고 갑작스럽게 행동하다가 피트에게 할퀴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댄이 벨에게 고양이의 습성과 예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고양이는 쓰다듬는 것이지 두드리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싫어한다고. 심지어 사람이 자기를 보고 비웃으면 상처받는 예민한 동물이라고 말이죠. 벨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군요.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죠? 벨이 댄에게 도시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위해 피트를 중성화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아, 이 제안은 댄에게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중성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댄에게 피트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트는 긍지 높은 전사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와 독립성의 상징이었어요. 아, 바로 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군요. 네, 그런 피트를 거세해서 그 야성을 제거하고 안전한 실내 장식품처럼 만들자는 벨의 제안은 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에 대한 무시이자 몰이해였던 거죠. 그건 피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세하라는 말과 같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댄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역작인 플렉시블 프랭크 개발에 몰두하면서요. 네, 일종의 도피였을 수도 있습니다. 플렉시블 프랭크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어떤 로봇이었나요? 범용 로봇이었습니다. 정말 만능 로봇이네요. 그는 이 발명품을 통해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라는 오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제2의 해방선언을 꿈꿨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의 야망과 이상이 집약된 그의 걸작이었죠. 플렉시블 프랭크의 핵심 기술이 바로 그 토르센 기억 튜브였다고 하셨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이 기술이야말로 댄의 천재성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 토르센 기억 튜브는 일종의 원시적인 기계 학습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기계 학습이요? 네. 사람이 로봇의 팔을 잡고 어떤 동작을 한 번 수행하면, 예를 들어 접시를 닦는 동작을 보여주면 튜브가 그 움직임의 모든 순서와 압력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아,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한번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라고 기억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람 없이도 그 작업을 완벽하게, 심지어 더 정교하게 수행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심지어 측면 회로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판단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 번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접시를 깨트리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아기 엉덩이에 안전핀을 찌르는 일 없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 기계를 넘어 인간과 교감하고 학습하는 기계의 시작이었네요. 그렇죠. 마일스는 프랭크의 시연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양산하자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댄은 이것이 자신의 걸작이라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절대 서두를 수 없다고 버티죠. 윈도우 윌리 때의 갈등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된 셈입니다. 사업과 마일스와 별명과 댄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운명의 날,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군요. 이사회에서 마일스는 회사를 매닉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대 기업에 매각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사를 크게 키워서 거대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야망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댄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니까요. 정반대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회사를 치우는 대신 기존 발명품들의 라이선스를 팔아서 안정적인 로열티를 받으며 회사는 소규모 연구 개발 회사로 남기자는 것이었죠. 돈이나 명예보다 발명가로서의 자유와 창조의 즐거움을 지키고 싶었던 거군요. 네, 결국 투표에 붙여지게 되고 결과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투표가 시작되고. 마일스는 당연히 자신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죠. 51%의 지분을 가진 댄은 반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벨의 한 표에 달리게 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댄이 약혼 선물로 주었던 주식을 가진 벨이 차갑게 마일스의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순간 댄은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한 거죠.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그러며 배신의 충격 속에서 댄은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듣습니다. 벨과 마일스가 사전에 교묘하게 서류를 다 꾸며놓은 거군요. 네, 그의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댄은 아직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죠. 네, 지배권은 잃었지만 그가 가진 주식 자체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거든요. 아, 주식은 남아있었군요. 그는 그 마지막 남은 자신의 일부를 마일스의 의붓딸이자 자신과 피트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유일한 존재, 리키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구원이자 보존 행위였군요. 맞습니다. 그는 주식을 프레데리카 버지니아 젠트리를 위한 신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급히 작성해서 걸스카우트 캠프에 있는 리키에게 우편으로 보내죠.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자신의 창조물이 더러운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네요. 이제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리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그는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마일스의 집으로 향하는군요. 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래로의 도피가 아닌 과거와의 정면 돌파 의지만이 남아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대면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배신으로 얼룩진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내주신 책의 다음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약혼녀 벨과 사업 파트너 마일스에게 속아서 강제로 냉동수면에 빠졌던 주인공 댄 데이비스. 그의 모든 걸 빼앗은 그들은 댄이 서기 2000년에 깨어나도록 설정했죠. 이제 막 1970년에서 2000년으로 시간의 강을 강제로 건너뛴 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여행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네, 맞아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슈스로 미래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잠들었다가 깨어났더니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시간여행이라기보단 시간 조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섬에 툭 떨어진 조난자처럼요. 아, 시간 조난이라.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그가 그 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의식에 돌아오는 동안 계속 악몽을 꾸잖아요. 네. 벨의 얼굴을 한 바텐더, 또 뼈를 내는 추위 속에서 손발이 사라져버린 느낌, 심지어 벨의 얼굴을 한 군인에게 쫓기는 꿈까지. 왜 하필 그 배신자인 벨의 얼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그 꿈들이야말로 댄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꿈은 무의식의 언어잖아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벨의 얼굴은 그냥 단순히 배신한 약혼녀, 이걸 넘어서요. 댄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모든 권위의 상징이 된 거죠. 바텐더라든지 화사관처럼요. 아, 권위의 상징. 네. 그리고 손발이 없는 그 무력감. 이건 냉동되기 직전에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은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시간 점프와 그 원인이 된 배신을 그의 무의식이 어떻게든 소화하려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악몽과 현실의 경계를 헤매다가 마침내 병원 침대에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죠.
몸은 멀쩡했는데 벨과 마일스가 자신에게 한 짓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네, 기억은 아주 선명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감정이 희미하다고 묘사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주관적인 시간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괴리감. 네. 머릿속 기억은 바로 어제 일인데 몸은 3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거쳐왔잖아요. 이 시간의 간극이 감정의 그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랄까,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무뎌진 감정을 뚫고 유일하게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고양이 피터에 대한 거였죠. 맞아요. 벨과 마일스가 피터를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배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그 약한 존재를 버렸다는 사실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어쩌면 피터는 댄에게 순수함과 신뢰의 마지막 상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신뢰가 깨졌다는 생각에 비로소 진짜 분노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병원을 나가겠다며 옷을 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최첨단 자동문이 말을 안 듣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 정말 다른 시대에 왔구나 하는 게 확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사소한 문 하나가 댄이 앞으로 겪게 될 세상과의 단절, 또 통제력 상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알브레이트 의사의 태도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는 댄 같은 슬리퍼들을 깨우는 게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하거든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죠. 네, 무슨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요. 혼란스러워하는 댄에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는 냉동수면이 아주 보편적인 기술이 됐구나 짐작하게 됐어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사회 시스템 안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계까지 완비됐다는 뜻이니까요. 각 시대별 어휘집, 문화 요약본 같은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건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흐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게 재교육을 받기로 한 댄이 처음 마주한 2000년대의 물건, 바로 서비스 자동기계 민첩한 비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자신이 발명했던 유연한 프랭크의 후손이었죠. 아, 네. 이 순간 기분이 정말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발명품이 세상을 바꿨다는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게 발전해버린 자식을 본 듯한 그런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음성 코드로 작동하는 기계의 그 복잡한 설명서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뼈저리게 실감하죠.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유물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의 원천이 동시에 불안감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군요. 그가 받아본 신문도 정말 재밌었어요. 종이 질감부터 다르고 만지면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가는 식이죠. 네, 신기하죠. 헤드라인들도 정말 과관이었어요. 달 왕복선 운행 중단이나 대리모 조합 수수료 인상 요구 같은 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반좀비법 위반으로 농장주 기소? 이건 대체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신문은 이 새로운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예요. 몇 개 헤드라인만으로 사회, 정치, 기술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전달하죠. 대리모는 생명 윤리의 변화를, 달 왕복선은 우주 기술의 보편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그 반좀비법, 이건 댄에 사용된 것과 같은 약물이 사회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어두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 좀비라는 게 바로 그 약물과 관련된 거였군요. 네, 그렇죠. 세상이 단순히 편리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문제와 갈등을 안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신문 광고면은 온통 하이어드걸 주식회사, 즉 댄이 세운 회사의 제품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이 장면에서 댄은 자신의 옛 동료이자 조카딸인 리키를 떠올리고 그녀를 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이제 41살이 되었을 리키가 과거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댄에게 리키는 단순한 조카딸이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러니까 도둑맞은 과거와 벨의 배신과는 대비되는 충성, 순수함의 상징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리키를 찾는 여정은 곧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바로 댄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과거, 즉 여름으로 가는 문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리키를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30년간의 압축된 역사 교육을 마친 댄은 드디어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보험사로부터 정산을 받으러 가죠. 네, 부자가 됐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렇죠. 자신의 주식 투자 덕분에 당연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네, 바로 그가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경제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재무 담당자 다우티는 그의 자산을 관리하던 마스터 보험사가 파산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보험사가 마일스와 댄의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바로 그 매닉스 그룹의 붕괴와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네요. 결국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잃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생, 시간, 발명품에 이어서 재산까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거네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순간의 절망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요. 낯선 미래에 홀로 던져졌는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완전한 무일푼 신세가 된 거니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댄의 다음 행동이 놀라웠어요. 재무 담당자가 대출을 제안하는데도 거절하고 남아있던 유급 요양기간 나흘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400를 손에 쥐고 보호소를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잠시 망연자실하는가 싶더니 바로 식문을 펼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미숙년공 9일란을요. 바로 그 장면이 댄 데이비스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놀라운 회복 달력성이죠.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의 첫 반응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실용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는 타고난 생존자이자 문제 해결사거든요. 아버지가 개척조의 이름을 따 지어준 데니얼 분 데이비스라는 이름값을 이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렇게 맨주먹으로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었지만 시작부터 험난했죠. 지금은 모욕적인 단어가 된 킹크라는 옛날 단어를 무심코 썼다가 시비가 붙어서 얻어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언어의 변화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30년이면 강산만 3번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언어 습관까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가 구한 첫 일자리도 참 기묘했어요. 정부의 가격 지지 정책 때문에 이제 막 공장에서 출고된 신차를 고철덩어리로 웃기는 일이었죠. 네, 맞아요. 실용적인 공학자인 댄의 눈에는 이런 낭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동차 파쇄 작업은 2000년대 사회의 역설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멀쩡한 새 차를 부숴야 할 만큼 물자가 넘쳐나고 경제 안정을 위해 이런 제도화된 낭비를 감수하는 사회인 거죠.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댄의 시선으로 본 이 사회는 거의 부조리급에 가까웠을 겁니다. 일자리도 그렇지만 집 구하는 건 더 힘들었죠. 인구 과밀 상태인 그레이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방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결국 정류장에서 노숙하다가 불황자로 체포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됩니다. 판사가 그가 그 악명 높은 마스터 보험사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자 동정심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나 알선해주죠.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동정심이나 연줄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여전하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댄의 개인적인 비극이 더 큰 사회적 비극의 일부였다는 사실도 드러나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댄은 2000년대라는 시대 자체는 꽤 마음에 들어해요. 무중력 기술이나 스틱타이트 같은 신소재, 감기가 정복된 세상 같은 것들에는 경이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피터와 리키를 그리워하면서요. 그게 바로 댄이 겪는 경험의 이중성이에요. 지적으로는 미래의 기술 발전에 매료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잃어버린 과거에 단단히 발이 묶여있는 거죠. 아무리 편리하고 놀라운 기술이라도 개인적인 상실감과 외로움이 주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다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30년치의 공학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죠. 네. 그러면서 다시 발명에 대한 열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껴요. 네. 바로 그 창조적인 충동이야말로 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에도 그의 정신은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죠. 자동 비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는 있으니까요. 제대로 기술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댄은 마침내 자신이 세웠던 바로 그 회사 하이어드걸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물론 그전에 리키와 마일스, 벨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과거로 가는 문이 모두 닫힌 셈이죠. 과거와 재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과거에 만든 창조물, 즉 하이어드 걸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찾아가자마자 또 한 번의 부조리한 현실과 마주치죠. 인사과에서 그를 보자마자 너무 늙었다며 퇴짜를 놓잖아요. 생물학적 나이는 30살 그대로인데 서류상 출생 연도가 1940년이니까 60살 노인이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미래 사회의 경직된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예요. 냉동수면이라는 기술로 인간의 생물학적 시간은 극복했는데 그걸 평가하는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스템의 맹점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어이가 없어진 댄은 막무가내로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결국 사장인 커티스와 영업부장 갤러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도 참 뜻밖이었어요. 댄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는 그를 엔지니어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돌아온 창업주라는 타이틀로 회사 홍보에 이용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댄의 공학적 재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이야기가 가진 마케팅적 가치에만 매료된 거죠. 그래서 명예 연구 엔지니어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주고 그를 살아있는 박물관 전시품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댄은 당연히 불쾌해하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당장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회사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아니라 구경거리 광대로서 돌아온 셈이죠. 낯선 세상에 겨우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고 과거의 유령입니다. 이제 겨우 자신이 세운 회사에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앞으로의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네요. 엔지니어가 아닌 마스코트로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을 과연 댄이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창조자는 과연 상징으로만 머물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고 발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의 본능이 결국 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안락한 세상을 부수고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려던 그가 만약 이 회사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믿었던 동업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강제로 동면에 들었다가 30년 만에 깨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30년을 통째로 도둑맞은 거잖아요. 오늘은 주인공 댄이 그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2000년의 세상과 마주하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래 구경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갑자기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 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30년이나 지나버렸는데 과연 복수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야기는 댄이 아주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자신을 배신한 벨의 얼굴을 한 바텐더가 나온다거나 하는 악몽들이요. 네. 그런데 막상 잠에서 깨어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빼앗긴 회사나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고양이 피트였죠. 아, 고양이요? 네.
동면에 들기 직전에 그들이 피트를 해치려 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던 겁니다. 그 디테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회사나 특허 같은 거대한 배신은 사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돌보던 작은 생명의 안위는 아주 구체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맞아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의 분노를 잠에서 깨자마자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키폭제가 바로 그 고양이 피트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그에게 피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지켜야 할 약속이고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깨어난 그의 첫날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입니다. 병실에서 나오는데 문이 스륵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당연하지만 1970년에서 온 그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를 담당하는 알브레이트 박사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일상적인 업무 처리하듯 그를 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무심함이 대내 혼란을 더 가중시켰을 거예요. 맞아요. 본인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오래 잠들었던 환자 한 명이 깨어난 날일 뿐이니까요. 그 온도 차이가 정말 네, 그게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비처럼 처음 듣는 속어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병원에서 본 로봇 청소기 같은 기계, 이거 비버를 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이나 원리가 자신이 만들었던 플렉시블 프랭크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직감하죠. 아, 자신의 아이디어가 네, 도둑 맞아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유산이 세상 속에서 번창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정작 자신은 그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린 상황. 와, 이건 정말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거예요. 네. 신문에서 자신이 세운 회사 하이어드 걸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전면 광고를 봤을 때도 비슷한 심정이었겠죠. 자신이 창조했지만 자신은 없는 세상. 그 속에서 그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30년간 묻어둔 돈이 있으니 이자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재무 담당자였던 다우티를 찾아가는데 돌아온 대답이 당신은 무일 뿐입니다. 였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30년 동안이나 묵혀둔 돈인데? 그가 동면에 들기 전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던 마스터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보험사? 근데 그 회사가 내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으로 완전히 거덜나서 파산해버린 겁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함정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시간, 건강, 친구, 명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잃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댄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좌절하는 대신 곧바로 문제 해결 모드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는 아직 병원에 유급 회복 기간이 4일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내고 그 권리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협상하죠. 아, 영리하네요. 그렇게 400달러라는 아주 작은 종잣돈을 손에 줍니다. 빚을 지는 대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힘으로 시작하려는 거죠. 네. 이런 완전한 상실 앞에서도 즉시 해결책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에서 그의 공학자다운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의 회복 탄력성이 빛을 발하는 첫 번째 순간이죠. 그는 과거에 얽매여 한탄하는 대신 현재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자원을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가 이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2001년, 1970년대의 천재 엔지니어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데요? 막노동인데 그 일이 아주 기이해요. 막 공장에서 출고된 반짝이는 신형 고급차들을 거대한 기계로 찌그러뜨려서 고철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니, 멀쩡한 새 차를 왜 부수는 거죠? 그게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책에 따르면 그게 당시의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이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부러 새 상품을 파괴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경제 활동을 유지한다는 논리였죠. 아, 바로 그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작가가 의도한 부조리극인 셈이죠. 네. 목적과 효율성을 신처럼 믿는 공학자 댄의 눈에는 이 광경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창조하는 사람이 파괴하는 일을 해야 하니. 네,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목적 없이 멀쩡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도서관에 가서 지난 30년간의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죠. 네, 공부를. 그러다가 정말 이상하고 불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드래프팅댄이라는 자동 제도 기계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주 강렬한 데자뷰를 느껴요. 대잡이라면 그냥 낯익은 느낌 정도인가요?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직접 설계한 것처럼 그 기계의 모든 구조와 작동 원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기계를 만든 익명의 발명가에게 어떤 동질감, 유대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네, 마치 자기 자식처럼 느껴지는 기계라니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도둑맞은 과거에 대한 복수극을 넘어서 훨씬 더 기묘한 미스테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창의성, 아이디어라는 게 과연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일까? 혹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생각이 피어날 수도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야기가 정체성과 창조의 본질에 대한 훨씬 복잡한 탐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그는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자신의 약혼녀였던 리키를 찾아보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 하이어드 컬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말이죠. 당연히 받아줬겠죠? 아니요. 너무 황당하게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네. 그의 출생 기록은 1940년으로 되어 있으니 서류상으로는 60살이 넘는 노인이었거든요.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30살인데 서류상의 나이는 60살. 그렇죠. 시스템은 이 역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나이가 많다고 잘리는 창업자라니. 이게 블랙 코미디가 아니면 뭘까요? 그렇죠. 결국 그가 그 회사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 전시품이 되는 거였어요. 전시품이요? 1970년대에서 온 잠자는 공주처럼 회사의 역사를 상징하는 홍보용 마스코트가 되는 조건으로요. 창립자를 마스코트로 고용한다. 정말 굴욕적이네요.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역사를 장식하는 박제된 상징이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네.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모멸감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예 연구 엔지니어라는 거창하지만 실권은 없는 직함으로 일하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벨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는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온 거네요. 어떤 극적인 대결이 펼쳐졌나요? 아니요.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극적인 대결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벨은 약물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비참하게 늙어버린 난파선 같은 모습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어떤 복수보다 더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녀를 파괴해버린 뒤였죠. 이 만남은 복수라는 이야기의 중심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군요. 30년간 불태웠던 복수심의 대상이 이미 제가 되어버렸다면 그 복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이미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을 응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함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복수할 기회조차 빼앗긴 셈이죠. 그런데 이 허무한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단서요? 벨이 횡설수설하는 와중에 벤이 동면에 든 직후에 누군가 차고에 침입해서 플렉시블 프랭크의 시제품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흘려요. 모든 설계 노트가 들어있던 바로 그 시제품을요. 그렇다면 벨과 마일스가 그의 발명품을 훔쳐서 상업화한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거네요. 누가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하이어드걸 제국을 건설했는가? 미스터리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곧바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그는 회사에 요청했던 과거의 특허 서류들을 드디어 받아보게 되거든요. 네네. 서류 몽치 속에는 두 개의 중요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거 비버의 조상격인 진보된 플렉시블 프랭크에 대한 특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자동제도 기계, 드래프팅 댄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군요. 그 익명의 발명가,
그의 아이디어로 훔쳐간 범인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겠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서 발명가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죠. 누구였나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 데니엘 분 데이비스였습니다. 네, 두 개의 특허 모두 발명가가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역설이네요. 본인은 전혀 발명한 기억이 없는데 자신이 발명했다는 공식적인 기록과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는 이 새로운 세상의 유령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과거마저도 유령처럼 낯설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살지 않은 삶의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거죠. 네. 댄은 지금 완벽하게 불가능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구상한 기억이 없는 혁신적인 장치 2개를 발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신박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30년의 긴 잠이 그의 정신을 뒤바꿔 놓은 걸까요?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이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댄 개인의 미스터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비범한 일을 해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불완전한 기억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객관적인 증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결국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이 과연 기억에 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과 행동에 기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네. 주인공에게 남겨진 이 거대한 수수께끼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 번쯤 던져볼 만한 묵직한 질문인 셈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바로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주인공 댄이 모든 걸 잃고 그 시간여행 장치에 오르는 그 절망적인 모습에서 끝이 났었잖아요. 네, 31년하고도 3주 전 1970년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맞아요. 보내주신 메모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댄이 과연 어떻게 그 복수에 성공하고 미래를 되찾는지 그 전략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을 넘기면서 그 치밀한 계획의 모든 단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가 1970년에서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됩니다. 시작되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계획했던 장소도 뭐랄까 안락한 출발점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명의 천재 엔지니어가 어떻게 자신의 지식과 그 의지만으로 빼앗긴 30년의 시간을 되찾아오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댄이 도착한 곳이 덴버 근교의 한 누드비치 클럽 부지였죠. 덴버 선쉐인 클럽. 네, 맞습니다. 미래에서 온 기이한 옷차림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남녀와 마주치게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 첫 만남에서 댄이 보인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보통 시간여행자라면 어떻게든 나는 미래에서 왔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겠죠. 그런데 댄은 정반대로 현기증과 기억상실이라고 둘러댑니다. 이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의 성격에 대한 더 깊은 단서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그게 댄이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특성이요? 네, 그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뛰어난 전략가거든요. 전략가. 그는 진실을 말해봤자 미치광이 취급만 받을 거라는 걸 뭐랄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임을 간파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는 변호사인 존 서튼에게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때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보장이라는 그 상대방의 직업적인 언어와 논리를 활용하죠. 그러니까 존이 그 말을 믿든 안 믿던 나는 당신의 직업윤리를 믿고 내 가장 큰 비밀을 맡긴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신뢰관계의 기반을 다지려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설령 존이 그 말을 기억상실 때문에 하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더라도 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했고요. 네, 통했습니다. 존은 댄을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그 불안정한 상태와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 바로 허리에 두르고 온 10kg의 금괴 때문에 결국 그를 돕게 되죠. 그 금괴가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죠. 2001년에 기술로 재련된 이 순금이 1970년에 댄에게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실탄이 되어준 셈입니다. 이 금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면서 존과의 관계도 그냥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발전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댄은 이제 자금도 확보했고 든든한 조력자도 얻었습니다. 그의 복수와 미래 되찾기 프로젝트,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신의 천재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스스로. 존의 도움으로 덴버의 작은 작업실을 얻은 그는 자신이 2001년에서 맡던 자동 제도기 드래프팅 댄을 재창조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발명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발명가라. 때는 단순히 미래의 설계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2001년에는 당연했던 초소형 부품이나 고성능 회로가 없잖아요. 1970년에는. 아, 그렇죠.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겠네요. 네, 그 기술적 한계 안에서 오직 자신의 머리와 손으로 그것을 재창조해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미래의 지식을 가졌다는 것과 그걸 과거의 기술로 구현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한 진짜 문제 해결 능력과 집요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루에 16시간씩 작업에 매달리는 그의 모습은 16시간이요? 네, 결국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야말로 천재성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입니다. 와, 그는 드래프팅 댄에 이어서 마일스와 벨에게 빼앗겼던 만능 가사 로봇 플렉시블 프랭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로봇 프로테엄 피트의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아, 그 이름. 자신의 고양이 피트의 이름을 붙였다는 점에서 이 로봇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시제품을 완성하고 존과 제니에게 선보이는 장면은 그의 계획이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라 알라딘 오토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대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그가 회사 이름을 알라딘으로 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은 뭐랄까 마치 체스판의 모든 수를 미리 보고 두는 선수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또 미래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야만 했죠. 자, 그럼 댄은 이제 자금도 확보했고 자신의 기술력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었죠. 바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그 운명의 밤. 1970년 12월 3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짜이는 한 편의 하이스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줍니다. 맞아요. 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찰자이자 집행자로서 과거의 자신, 그러니까 첫 번째 댄이 차를 몰고 마일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봅니다. 30년 전 속수무책으로 함정에 빠졌던 바로 그 자신이 눈앞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플렉시블 프랭크를 해체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단순히 기계를 훔쳐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방식으로 분해해서 자신의 설계도와 노트가 담긴 핵심 뭉치를 되찾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처럼 보였어요. 정확합니다. 그는 기계의 부품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영혼을 회수하는 겁니다. 아, 영혼을 회수한다. 그가 작업을 거의 마쳤을 때쯤 집안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네. 과거의 자신이 마일스 벨과 다투고 그 와중에 그의 고양이 피트가 그들을 핥히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계획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적인 목표인 피트를 구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집안에서 뛰쳐나온 피트가 닫힌 스크린 도어에 부딪히면서 울부짖을 때 30년 전에 댄은 약에 취해서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현재의 댄은 미리 문고리를 열어두었고 피트는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와 그의 품에 안깁니다. 와, 한 인간이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무력감의 순간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로잡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피트와의 재회는 이 이야기 전체의 정서적인 구심점입니다. 네, 피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가 잃어버렸던 순수했던 시절, 벨에게 속기 전에 행복했던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간여행 전체가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국 기술이나 복수가 아닌 사랑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과거, 즉 설계도와 현재의 마음인 피트를 모두 되찾은 댄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떠납니다. 네. 칠흑 같은 산길을 달려서 빅베어 호수의 걸스카우트 캠프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11살의 리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아, 여기서도 전략이? 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보냈던 하이어드 걸 주식이 담긴 편지가 리키의 손에 막 도착한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키에게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편지 속 주식 증서를 그녀에게 정식으로 양도하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정말 꼼꼼해서 놀랐어요. 네, 그는 먼저 리키의 법적성이 하이니케임을 확인하고 증서 뒷면 양도란에 프레데리카 버지니아 하이니케라는 풀네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캠프 본부에서 공증까지 받아버리죠. 와, 이렇게 함으로써 의붓어머니인 벨과 마일스가 법적으로 이 주식에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본 완벽한 법적, 재정적 보호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댄은 리키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죠. 네, 원한다면 21살이 되는 해에 이 주식을 자산으로 삼아서 긴 잠, 그러니까 냉동수면에 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2001년 5월 1일 리버사이드 생츄어리에서 자신이 깨어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이건 뭐? 이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미래를 연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계약이었습니다. 댄이 과거로 돌아와 한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벨의 그 유해한 영향력에서 리키를 벗어나게 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외롭지 않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거죠. 리키와의 약속을 마친 댄은 파월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피트와 함께 두 번째 긴 잠에 듭니다. 첫 번째 잠이 타인에 의해 강요된 절망의 동면이었다면 이번의 잠은 스스로 선택한 약속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01년 4월 27일 그는 다시 깨어납니다. 처음에 각성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요. 혼란이나 분노, 상실감 대신에 완벽한 평온함이 있었죠. 그는 존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설립한 알라딘이 얼마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전해 듣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약속. 네, 곧장 약속의 장소인 리버사이드 생츄어리로 향할 뿐이죠. 2001년 5월 1일 댄은 잠에서 깨어나는 성인이 된 리키와 재회합니다. 30년 전 11살 소녀와 했던 그 아득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책은 두 사람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네,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이상을 얻은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색을 하죠.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있었죠. 내가 과거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현재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운명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실패 방지 장치가 내장된 부정적 피드백 회로라는 공학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요? 네, 실내 온도를 24도로 설정해 놓으면 온도가 그보다 높아지면 냉방을 하고 낮아지면 난방을 해서 어떻게든 24도라는 그 설정값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죠. 아, 이게 바로 부정적 피드백 회로입니다. 때는 우주 혹은 운명에도 이런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즉, 우리에게는 정해진 목적지, 설정값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즉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결국 우주는 우리를 그 정해진 문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신은 우리의 목적을 정해놓으시니 우리가 아무리 다듬어대 소용없다는 셰익스피어의 구절이 인용된 것도 그런 맥락이었군요. 네, 결국 댄이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를 바꾼 행위조차 그가 자신의 운명이라는 설정값에 도달하기 위한 어쩌면 정해진 과정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시간여행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는 편리한 판타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개인의 강한 의지와 사랑, 책임감이 어떻게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찾아내고 완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며 미래는 언제나 과거보다 낫다는 그의 마지막 독백은 결국 기술과 이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작가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주인공 댄은 고양이 피트와 함께 그 혹독한 겨울을 피해서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아냈습니다. 그 문은 시간여행이라는 기적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와 그 치밀한 노력을 통해 열렸던 셈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여름으로 가는 문은 무엇인가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로잡고 또 누구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여름이란 과거의 어느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바로 저 미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